안녕하십니까? 엔도투데이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아스피린 관련 출혈 환자의 장기 유지요법, 위 말트 림프종, AMI 환자의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에 대하여 증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례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아스피린 드시는 환자가 멜레나로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하셨습니다. 카디아 지카부의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로 판단되었고 PPI 등을 처방하였으며 향후 장기적인 PPI 투약은 아스피린 처방 의사에게 받으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2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아스피린 관련 궤양이 깨끗하게 힐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피린 처방과의 처방 내역을 확인해 본 바 PPI 처방이 빠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사에게도 말씀드리고 환자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아스피린 드시는 환자가 꼭 함께 드셔야 되는 PPI 처방이 의사도 실수하고 환자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과거 저는 아스피린 처방과에서 PPI를 드시도록 모든 환자에게 추천을 하였습니다. 번거롭게 병원을 2번 오거나 두 진료과 다니시느라 고생하실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몰아서 진료하면 좋겠다라는 선의로 드린 말씀인데요. 그 과정 중에 가끔 꼭 필요한 약을 못 드시는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웬만하면 그냥 제가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께서 앞으로 한 군데만 다니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한 그냥 제가 처방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간혹 두 과에서 처방이 되어 처방이 중복되는 예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중복 처방되더라도 용량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반면 처방이 누락되었을 때는 심한 위장관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가 처방을 하였고요. 같은 용량 하프도스 PPI 이틀에 한 번 드시는 걸로 하였고 3년 후 추정 내시경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확실하게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망가진 의료 전달 체계로 인하여 이런 환자들은 제법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40대 여성이었고 가스트릭 말트 림포마 무증상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어 의뢰되셨습니다. 저희가 조직검사 재검해 보았고요. 여러 곳 조직검사했는데 모두 말트 림포마가 나왔고 헬리코박터 포지티브였습니다. 무슨 검사를 했어야 할까요? 과거에는 매우 많은 검사를 하였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EMR, 전자의무기 기록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작성한 기록을 보시면 물론 VCT도 하였지만 양쪽 골수 조직검사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소견을 발견한 환자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모든 검사는 센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네거티브인 검사 그리고 혹시 포지티브라 나온다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검사까지 모든 환자에서 일관되게 세트로 그냥 마구 검사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미국 AJCC 가이드라인을 보면 매우 많은 검사를 엄청나게 마구 무지막지하게 검사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무증상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마이뉴트한 말트 림포마까지 그렇게나 많은 검사를 마구 매우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모듈화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면 진단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확인을 하고 진단이 정확하면 그 이후에 간단한 몇 가지 검사만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검사 이후에 환자가 오시면 확진은 되었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검사를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다 확인되면 어떠하였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오히려 이때는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 제균치를 포함한 말트 림포마 초치료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막상 투약하는 시점에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2주에 오시면 약을 드시면서 또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문을 받고 3달 후에 검사를 해보면 이러이러하게 됐을 것입니다 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스타일입니다. 실제 의무기록에는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고요. 의무기록에는 이렇게 알고리즘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서 가져온 논문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환자에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 환자의 경우는 첫 추적 검사, 그러니까 제균 치료 3개월 후 이미 말트림프종이 다 사라졌고 호기 검사도 중간에 시행하였었는데 음성이었고 시에로 테스트도 하였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향후 경과 관찰만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경과 관찰도 이렇게 빨리 좋아지신 분들은 재발하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6개월의 재검을 권하였습니다. 물론 조직 검사는 부분 검사이므로 한 번 말트 림포마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여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2번, 3번 정도는 계속해서 음성으로 나왔을 때 확실히 호전된 거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경우에는 다시 양성으로 나온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트 림프 중에서 모든 환자가 이 증례처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약 20% 환자에서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도 불구하고 말트 림포마가 지속됩니다. 그 경우에는 RT를 하시면 되고요.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RT에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는 RT에 리스판스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언론 또는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까지 하여 클리니컬 레미션이 됐던 환자의 추적 관찰에서 재발률은 이 정도입니다. 풍납동 한 병원의 데이터에 의하면 3년 사이에 10% 정도, 즉 1년에 2.7% 정도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데이터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년에 2, 3% 정도 재발률이 있고 천천히 뒤늦게 재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간혹 뒤늦게 gastric 말트 림포마 형태로 재발하거나 아니면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of the abdomen 또는 다른 장기 이러한 형태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 추적 관찰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정리입니다. 체스트 페인과 헤마테메시스로 오신 고령의 환자입니다. 점심 식사 후 에피게스트릭 소어니스가 심해지고 체스트 페인이 생겼다. 그런데 체스트 페인으로 응급실 간 게 아니고요. 헤마테메시스와
loss of consciousness, 소견으로 응급실 방문하셨거든요. 근데 확인해 본 바 acute myocardial infarction과 비주 블리딩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긴 어려웠는데요. 여하튼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가 카디악 이스케미아를 악화시켰던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알긴 어렵지만 여하튼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있었고요. 수의로 추적 내시경 검사를 하였을 때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는 호전되어 있었는데 전정부에 암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즉 acute myocardial infarction 과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가 동시에 있었던 환자의 단기 추적 내시경에서 위암이 발견되었고 위암 자체는 약간 함몰형이었기 때문에 조기 위암 수술을 위하여 외과로 의뢰되었습니다. 2004년 환자입니다. 즉 20여 년 환자 전의 환자이고요. 외과로 방문하였으나 불과 며칠 전에 아큐트 마리오카디아 인팍션이 있었기 때문에 외과에서도 수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어 당시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가 널리 시행되던 시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치료를 해보면 어떤가 하고 저한테 환자가 의뢰되셨습니다. 전자의무기록 EMR이 있기 전 시절이므로 당시에는 차트에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이 바디 GC에 1cm짜리 뮤커스에 커버가 된 궤양이 있고 전정부에 0.5cm짜리 궤양이 있는데 여기서 암이 나왔다. 환자분은 심근경색증을 앓았기 때문에 고위험 환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함몰형이므로 함몰 부위 아래에 암 침윤이나 섬유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을 모양이나 심장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수술의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환자분이 원하시면 내시경 치료를 해볼 수는 있으나 내시경 치료 후에도 불완전 절제로 인하여 약 15%의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드렸고요. 외과에서는 비록 내시경적 큐러티브 리섹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팰리에티브 개념으로라도 내시경 치료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다라고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큐트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환자이기 때문에 보통 입원하면 그 다음날 치료하는데요. 이 환자는 입원해서 며칠 경과관찰 이후에 특별한 게 없으면 치료를 합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입원했을 때 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평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서요. 목요일날 시술하고 금요일날 금식, 토요일, 일요일 유동식, 월요일, 화요일까지 경과관찰한 이후에 천천히 퇴원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것은 요즘에는 모든 치료를 3박 4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 요 20년 전 환자입니다. 20년 전 초기 ESD 몇 번 해본 적이 없었던 초기에는 좀 여유롭게 천천히 진료하였습니다. 시술을 하였는데요. 시술명은 EMR 폴리펙토미입니다. 왜냐하면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라는 코드가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병소를 보고 인디고 카민을 뿌려서 병소의 경계를 확인한 이후에 5mm 바깥에 점을 찍고 점 찍은 5mm 바깥을 자른다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술을 하였고요. 서컴퍼런셜 커팅을 하고 썸코살 다이섹션을 하고 맨 마지막 약간 남은 상태는 스네어로 리섹션을 하였습니다. 스네어 리섹션 직후의 모습이고요. 지혈술까지 마치고 마지막 소견은 이러한 소견이었습니다. 매우 클래식한 시술이었고요. ESD 전용 도구가 전혀 없었던 시절의 ESD였으므로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아주 캐캐묵은 옛날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지를 보시면 셀라인 이리게이션 후 병변을 자세히 관찰하였고 스프레인 카테타로 0.2% 인디고 카민을 살포하여 병변의 경계를 최대한 정확히 관찰하였다 라고 기술해 두었습니다. 모바일 쉐입의 미니 스네어의 팁을 1, 2mm 정도 앞으로 내민 후 엔도커팅 전류를 이용하여 병소 주변에 마킹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듀얼 나이프나 M 나이프나 오리제 나이프나 ESD 전용 나이프가 전혀 없던 시절입니다. 따라서 스네어 끝을 살짝 내밀어서 전류를 통과하게 만든 상태로 마킹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는 플렉스 나이프라는 것으로 향후 야하기 선생님께서 제품화하였습니다만 여하튼 당시에는 그렇게 하였고요. 내시경 주사침을 이용하여 서뮤코냐 인젝션 솔루션을 점막하에 주입하여 부분적인 서뮤코샤 쿠션을 만들어 이제 나이프가 없기 때문에 니들 나이프, 니들 파필로톰이죠. ERCP 파트에서 사용하는 아주 날카롭고 위험한 건데요. 요거를 금속 부분을 2mm만 조금 내민 상태에서 엔도컷 80W 코아귤레이션 이펙터 3 전류를 통과시켜 치료를 하였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네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리섹션을 한 다음에 스네어로 잘랐다라는 거고요. 지혈이 중요한데요. 지혈은 코아 그레스포라는 전용 지혈 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핫바이옵시라는 걸 이용해서 지혈을 하였다라는 거고요. 내시경은 치료용 내시경이 아닌 진단용 내시경입니다. 당시 240 내시경 XQ240인데요. 요거는 바이옵시 채널이 8시 반에 나오기 때문에 바이옵시 채널이 6시 반에 나오는 현재 치료용 내시경에 비해서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내시경인데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썼습니다.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는 에르베 ICC 200을 사용했습니다. ICC 200, 그 이후에는 200T, ICC 300 해가지고 요즘 300을 쓰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전류를 하였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나라 ESD가 처음으로 도입되던 시절에 이러한 시술을 하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증례입니다. 물론 당시 일본에는 전용 나이프가 다 개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에서 뭔가 새로운 도구가 개발되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데는 대략 5년 걸립니다. 그래서 5년간은 우리가 흉내만 내고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거거든요. 빨리 우리나라도 내시경 선진국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술은 선진국인데 기구는 도무지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기구는 후진국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내시경이 일본 전체에 시판되고 한 5년쯤 지나야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술 후 병리 결과는 Moderate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1.6cm, Depth of SM Invasion이 0.05cm, 0.05cm는 0.5mm고요. 0.5mm는 500 마이크로미터란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최근 아큐트 마이오카디아 인파크션이 있었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는 것으로 당시 결정하였습니다. 의무 기록은 EMR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차트였고요. ESD 아마 제가 했던 ESD 중에 100번째 이내의 환자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ESD를 하면은 기록을 잘 정리해서 사진으로 출력해서 잘라가지고 차트에 붙였거든요. 요게 이제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후 첫 추적 내시경 검사를 하였을 때 병소는 잘 아물었고 블리딩을 일으켰던 궤양 부분도 좋아져 있었습니다. 이후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큐트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이후에도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심해서 심부전으로 고생하셨고 DM, CKD 등등으로 인하여 내시경 추적 관찰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ESD 10년 후에 헤마테메시스가 발생해서 10년 만에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고요.
위체하부 소만에 이러한 병소가 있었고 첫 조직 검사에서는 암이 나오지 않았으나 추적 검사에서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시, DM, CK 등등이 있으나 내시경으로는 전혀 어떻게 볼 수 없는 진행성 위암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컨설테이션 한 이후에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수술 소견은 보만 타입 3, poorly differentiated T3였고 3호번 림프노드, 즉 가장 가까운 레서 커버처 쪽에 림프노드 하나 가 있는 것 이외에는 따라서 T3N1이었고요. 마땅히 아주먼트 케모테라피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연세와 여러 질환 등등을 고려하여 아주먼트 케모테라피 이후에 경과 관찰을 하였고요. 그 후에 데멘치아 등등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셨고 수술 4년만 후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다는 연락만 받은 경우입니다. 요약하면 허혈성 심질환 등 여러 장기 질환이 있던 고령의 환자에서 발견된 함몰형 조기 위암이었고요. 2005년이었기 때문에 ESD 전용 도구가 도입되기 전이었지만 스네어 팁과 파필로톰을 이용하여 이름은 ESD가 아닙니다. 이름은 EMR 폴리펙톰인데요. 내용은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10년 후 이소성 위암으로 수술하였고 그 이후 뉴럴로지 등 타장기 질환 진행으로 고생하다 고령에 사망하신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